자, 한국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학교 오기 전에 마지막 한국사 수업이죠. 자, 시험 범위까지 빨리 갈 수 있도록 우리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주제 20, 상품 화폐 경제 발달과 신분제 동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니구나. 죄송해요. 자, 오늘은 주제 19, 조선의 양반 중심 사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맞다. 조선의 사회 배웠었죠. 그쵸?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조금 복습하면, 자, 법제적으로 조선은 법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국대전이죠. 경국대전에 나와져 있는 조선의 신분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었죠. 어떻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눠져 있었고, 양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응시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관직 진출도 제한이 없었고, 조세, 공납, 역을 담당했던 양인, 그리고 과거 응시도 불가능했고 천역을 담당했던 조세, 공납, 역의 의무가 없었던 천인, 이렇게 두 신분으로만 나눠져 있었는데, 근데 실제 운영되기로는 지배층은 양반뿐이고, 이런 평민계층과 천인으로 나눠져 있었던 양반, 중인, 상민, 천인의 신분제로 운영되었던 것이 조선의 신분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양반, 중인, 상민, 천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상품화폐 경제 조선 후기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고 아까 배웠던 그 신분제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먼저 자, 조선의 4신분제에 따른 신분제별 특징 중에서 제일 먼저 양반 먼저 배우도록 하죠. 양반 같은 경우에는 고려의 양반 같습니다. 양반은 두 개의 반을 합친 거라 그랬죠. 먼저 조정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문반, 그리고 군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무반이 합쳐져서 이 문무 양반을 일컫는 명칭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 현직 관료와 현직 관료, 지금도 관료인 사람, 그리고 그 가문을 이르는 명칭을 하게 되면서 점차 신분층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 양반의 특징은 나와 있듯이 국역을 면제받게 되는 거죠. 왜? 양반들은 관료로서 그 자체가 직역이니까 다른 조세공납력 이런 부담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양반의 성격으로서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관료로서의 성격이 있죠. 문무 양반. 이 관료로 진출하기 위해서 양반들은 과거 시험에 응시하거나 문과 시험에 응시해서 문반이 되고 무과 시험에 응시해서 무반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고려시대와 비슷한 제도인 음서 제도가 있었죠. 관료가 되기 위해서 잠시만 여기 좀 지우고, 자, 양반의 관료적 성격으로서 먼저 여기 나오시 과거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하게 되고, 아니면은 고려의 음서는 5품 이상의 관원의 자제에게 지급되었던 것인데 반해서 5품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5급 공무원 이상의 9급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에서는 그 범위가 엄청 줄어서 2품 이상 관원의 자제에게 지급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려시대 때는 사위, 그리고 외손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지급이 되었죠. 여성의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하지만 조선에서는 오로지 아들에게만 적용이 되었던 것이 음서입니다. 음서, 고려의 음서와 조선의 음서 같이 고급 관료의 자제들에게 시험 없이 관직에 진출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범위가 줄어들었다. 2품 이상의 자제, 그리고 아들들에게만, 직접적인 친아들에게만 지급이 되었다라는 것까지만 하고,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추천에 의해서 이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씁시다 라고 하는 추천에 의해서 관료가 되는 천거라는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주요 관직을 차지했습니다. 먼저 관료적 성격이 있었고, 그리고 대규모의 토지와 노비를 가지고 있었던 지주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관료적 성격에서 이
관료로서 일을 함으로써 나라로부터 과전이라고 하는 토지도 받고 녹봉으로서 쌀도 받게 되는 지금의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도 지급받았습니다. 어쨌든 양반은 점차 신분층으로 굳어지고 이 양반이라는 것은 관료적 성격과 지주적 성격을 모두 띠고 있는 것이 양반이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이 양반들이 각 지방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했던 것들이 여기 적혀있는 유향소, 향회, 서원, 향약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거예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유향소부터 향약까지. 자, 유향소가 뭐냐? 이거 하나하나 잘 알아둬야겠죠. 선생님, 이거 서술형에서 낼 가망성이 높겠죠. 중요한 거니까. 양반들이 자신의 지방에서의 향촌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설치했던 것 중에 첫 번째, 이 유향소. 유향소는 거기 적혀있듯이 지방 향촌의 양반 4대부들이 자신들로만 구성된 자치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자치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옆에 가로 열고 적혀있듯이 수령을 보좌하고 사또에게 조언을 해주고 사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또 이거는 유교윤리에 어긋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사또 아래에 있었던 이, 호, 레, 병, 형, 공방들이 있었죠. 공방.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사또 아래 이방 있죠. 이방은 사또 아래 인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있고,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이라고 해서 각 지방의 사또를 무필하기 위해서 있었던 향리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진 않는지 이런 거 감시했던 것들도 이 유향소에서 했습니다. 자치기구인 유향소. 이 사족들이 지방에 있는 향촌 양반들, 즉 사족들이 자신들의 기구를 만들어서 수령을 보좌하기도 하고 수령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사또 아래에 있었던 이 호래, 병형, 공방 이 향리들을 감찰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죠? 유향소 기능이랑 이름 잘 알아두도록 하죠. 그리고 향회도 자신들의 지방의 향촌 사대부들이 만든 사모임으로써 이것은 유향소와는 달리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모임이 향회가 되겠습니다.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기 위해서였다면 향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적 모임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서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죠. 학교. 지방에 만들어진 사립 중등교육을 담당했던 학교. 이전에 사립 초등교육을 담당했던 서당에서 공부를 마친 후에 올라가는 것이 서원이었죠. 서원은 사족의 교육기관, 사족의 자식들, 지방에 있는 향촌의 양반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자제들을 교육을 하고,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사족들의 의견을 한 곳에 모으고 자신들이 회의하고 이런 거 했던 곳이 서원이 되겠습니다. 교과서적 표현으로는 여론을 수렴하고 그리고 사족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서원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좀 중요한데 향약이라고 있습니다. 향촌에서의 지켜야 될 규약이라고 보면 되겠죠. 법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성리학 윤리로서 꼭 지켜야 되는 이런 것들을 지방에 보급을 하게 되죠. 이거는 향촌의 양반 4대부 질서를 강화시키고 성리학적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고 보급했던 것이 향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은 풍속을 교화시키고 향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데, 자, 향약에서의 4가지 덕목이 있어요. 덕, 업, 상권, 그리고 과실상규, 환난상휼, 예속상교, 이렇게 향약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4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덕업상권, 덕스러운 일은 어진 일은 서로 서로 권하고, 그리고 과실상규, 남에게 잘못이 있을 때는 서로 상짝 꾸짖고, 환난상휼, 나라에서 재난이 있거나 전쟁이 있을 이런 환난을 겪었을 때는 서로 구휼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예속상교, 서로는 예를 지키고 사귀어야 된다. 이렇게 유교적 덕목 윤리를 지방에 보급함으로써
유교적 사회에서 가장 성리학적 사회에서 가장 높았던 양반 사대부들의 지위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었겠죠. 어쨌든 유양소, 향회, 서원, 향약은 모두 지방에서 사족, 즉 향촌의 양반 사대부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그들이 설치했던 기구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죠. 자, 그 다음으로 중인이 되겠습니다. 중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술직 중인이 있고 그리고 서얼이 있겠습니다. 서얼, 양반보다 아래 신분으로서 기술직 중인은 이 그림과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기술, 예를 들어서 뭐 의관이든지 의술을 하는, 그리고 천문학을 담당하는 역관이든지 이런 기술관들이 되겠죠. 자, 이 사람들은 양반과 상민에 있는 중간 계층으로서, 중인, 중간 계층으로서 전문적인 기술, 의학과 같은, 천문학과 같은 전문적인 기술이나 국가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했던 하급 공무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급 공무원. 자, 그들은 자신들의 직역,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의학, 역학 이런 것들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직역을 세습하게 됩니다. 자, 주로 이 사람들은 의관, 역관들은 조선시대의 과거 제도는 과거라고 한다면 크게 문관이 되는 문과, 무과가 되는 무신이 되는 무과, 그리고 이런 기술직들이 응시했던 잡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식들에게 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쳐 줌으로써 자신의 직역을 자식들에게 세습을 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가문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직역의 세습. 자, 이렇게 기술직 중인이 있다면, 그리고 서얼이라고 있는 신문이 있는데, 서얼은 서자와 얼자를 합친 것으로서 서자는 양인 첩의 자식, 얼자는 천인 첩의 자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정식 부인이 아닌 첩의 자식들을 서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서얼들은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자신들은 양반이 되지 못하고 이 중인과 같은 신분 대우를 겪었으며 이들은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국대전에 서얼의 자식들은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얼들은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런 기술직 중인들과 그리고 서얼로 구성되어 있는 중인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상민, 일반 평민이 되겠죠. 자, 고려시대 백정농민과 같은, 자, 이런 상민은 여러분들 상민하고 상인하고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상민이 상인보다 더 큰 개념이죠. 상민 아래에 그 아래에 농민, 상인, 수공업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건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거는 평민을 말하는 거니까 상민은. 자, 이 상민은 법제적으로 과거 응시가 가능한 계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 응시를 가능했지만 이 사람들은 생계가 너무 급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절대 농사를 지어야 했지. 과거 응시에는 현실적으로는 절대까지는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었던, 하지만 법으로서는 과거 응시가 가능했었죠. 자, 그들은 직접 생산자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조세와 공납, 역을 의무하는 그런 계층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나왔었던 백정 농민들도 조세, 공납, 역의 의무가 있었고 과거 응시 자격들이 있었죠. 자, 이들의 구성으로서 농민과 상인, 수공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상민, 상인 다르다. 꼭 알아둡시다. 자, 그리고 중요한 개념인 여기 나오는 신량, 역천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아둡시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신부는 양인인데 하는 일이 고대고 사람들이 꺼리는 일은 일인 전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는 봉숙군, 조예, 나장 이런 사람들인데 어떤 거냐면, 봉숙군은 우리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봉화대, 봉수대에 불을 피워서 한양까지 전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근데 이 봉화대에 항상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밑에 있다가 열심히 올라가가지고 봉수대, 봉화대에 불을 피우는 이 봉숙군이 하는 역할은
천하고 힘든 역할이었지만 이들의 신부는 양인이었다라고 해서 신량역천이라고 하고 조예, 나장 이런 사람들은 문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직이 조예는 문관청의 사령, 나장은 무관청의 사령이라고 해서 문관 관료들이 일하는 곳에 문직이, 나장은 무관 관료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 문직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사람들도 신부는 양인이지만 하는 일이 천하다고 해서 신량역천의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는 일은 천하지만 고대지만 신부는 양인이었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 넘어갑시다. 상근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천민을 빼먹었네요. 천민은 쉽죠. 천민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노비였죠. 대다수가 노비로서 선생님 노비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노비였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여기 나오는 일천즉천은 일천즉천 이거는 아버지와 어머니 둘 중에 한 명이 천인이면 그 자식은 무조건 즉천인이다. 둘 중에 한 명만 천인이라도 천인이다 라고 하는 신분을 어떻게 천인 노비가 되는지 신분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일천즉천이 되겠습니다. 이 천인은 원칙적으로 과거 응시가 불가능했으며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와 개인에게 소유된 사노비로 구분되어 있었고 사노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좀 지우고 선생님이 깜빡하고 노비 부분을 천인 부분을 안 만드는 것 같은데 선생님 여기 적을게요. 노비 같은 경우에는 천인 같은 경우에는 천민 같은 경우에는 공노비 국가에 소유된 공노비와 개인에게 소유된 사노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사노비 같은 경우에는 주인집에서 주인집에 거드렛일 하고 주인집 빨래하고 물 기르고 나무 해오고 주인집 가까운 그런 주인집의 땅 농사하는 같이 사는 솔거노비와 그리고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주인집 밖에 살면서 주인집에서 거리가 좀 있는 거리가 먼 그런 주인집의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매년 거기서 농사 지은 거의 일부분을 주인집에게 바치기만 하면 되는 밖에 사는 외거노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인집과 함께 살고 밖에 산다. 그런 개념으로 따로따로 이해해 두면 좋겠죠. 천인은 크게 공노비와 사노비가 나눠져 있었는데 사노비 같은 경우에는 주인집에서 함께 사는 솔거노비, 그러면서 주인집에 허드렛 일을 해주는 솔거노비, 그리고 밖에 거주하면서 주인집의 땅을 경작하고 1년에 한 번씩 신공이라고 하는 그런 쌀을 바치는 외거노비가 있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40문제에 따른 양반, 중인, 상민, 천인의 특징들을 각각 배웠습니다. 자, 각각의 특징 모두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조선의 사회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선의 경제 부분 배워보도록 합시다. 조선 후기 경제, 조선 후기 경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 조선 전기의 경제는 딱 4글자로 쓰기면 정리할게요. 중농억상 사회였습니다. 중농억상.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농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억제하는 사회, 상업을 억제하는 사회가 조선 전기였습니다. 조선 전기의 경제관이었죠. 왜? 조선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만든 나라였기 때문에 이 상업적 이익을 누리는 상업적 이익만 생각하는 것은 소인이나 하는 것이다. 군자는 절대 이런 작은 이익에 치중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군자가 되기를 원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업도 억제하고 그리고 이 성리학에서는 이 군자는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조그만 정도의 땅 정도만 농사 지으면 된다라고 해서 이 농업을 중시하게 됩니다. 중농억상 소인들이나 하는 이 이익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중농억상을 주장하는데 조선 후기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묘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은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신분제가 동요하게 됩니다. 경제가 상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전인이 여기 있었네요. 선생님 실수했네. 자, 전인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노비로서 이거 했었고 가공시 불가능하고 콩노비와 산노비 같은 경우에는 밖에 사는 외거 노비, 안에 사는 솔거 노비 정도까지 그림을 통해서도 노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자, 먼저 조선 후기에 어떻게, 왜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이양법이 전국화되게 됩니다. 이양법의 전국화. 이 그림은 이양법의 모습을 그림을 그린 것으로서 이양법은 모내기법이 되겠죠. 모내기법. 이 모내기법은 여러분들 알고 있죠? 약 5월에서 6월 정도에 모판에 따로 벼를 심고 이전에 3월 달에 심어놔요. 그리고 나서 이거 심어놨다가 약 5월에서 6월 정도에 이 모판에 있는 모를 여기에 심게 되는 논에 이렇게 옮겨 심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장점이 있는데 장점이 밑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장점, 이양법의 장점, 벼, 보리의 이모작 가능. 1년에 벼와 보리를 2번 심을 수 있었어요. 보리 같은 경우에는 쌀이 끝난 약 10월경에 심어서 약 5월경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3월 달에 만약 이양법을 하지 않는다면 이 보리가 자라는 곳에 쌀을 뿌릴 수 없겠죠. 쌀을 심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보리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5월달까지 보리를 두고 이 보리를 거둔 다음에 이 땅에 물을 대고 다시 이 밖에서 키웠던 모를 심게 되면서 벼도 심을 수 있고 보리도 심을 수 있는 이모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백성들의 식량 상황도 나아지게 되고 생산량도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 모내기를 실시하고 논농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양법의 장점이 잡초 피라고 하는데 잡초가 이전에 논에 밭에 그냥 벽실을 뿌리는 것보다 적게 자라고 그리고 적게 자람으로 인해서 이 피 뽑는 잡초를 피라고 하는데 이 잡초 뽑는 노동력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초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곡식에는 나달이 적게 달리겠죠. 생산량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곡식의 생산량도 나달도 많이 달리면서 생산량도 높아지고 그리고 피를 뽑는 사람들이 잡초를 뽑는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경작지도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법의 장점으로서 벼, 보리, 이모작이 가능해지고 수확량이 증대가 되고 노동력이 절감이 되게 됩니다. 농사에서 제일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때가 이렇게 내기 할 때와 잡초 뽑을 때, 피 뽑을 때인데 그때 노동력을 많이 줄일 수 있죠. 자, 이 양법은 이미 조선 전기 때부터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런데 국가에서 금지했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1년 강수량이 약 70%가 언제 와요? 여름에 집중되고 그리고 봄에는 가뭄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양법을 하고 농농사를 하면은 이렇게 가뭄, 홍수 이런 거에 엄청나게 취약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농농사가 엄청나게 쌀농사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농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호우와 장마에 취약한 이양법이 아무리 좋아도 국가에서는 농업에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금지를 했었는데 농민들이 이양법이 너무 효과가 크고 생산량도 많아지고 노동력도 줄어 노동력도 많이 필요 없고 이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실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양법이 들어온 게 아니라 전국화되었던 게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먼저 첫 번째 농업 경영의 변화로서 이양법이 전국화되었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경제 발전에 먼저 첫 번째 이양법이 전국화 보았었고 두 번째 여기 나오네. 직파법과 이양법의 차이. 자, 줄을 맞춰 벼 사이로 잡초를 쉽게 구별이 가능하고 자, 옮겨 심기로 새 땅의 영양분 흡수 생산량이 증가되고 추수 후에 가을보리를 심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이모작도 가능하고 노동력도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 이런 특징들 꼭 외워보도록 합시다.
자, 농업 경영의 변화로서 짓대 납부 방식의 변화가 있는데 짓대가 뭐냐? 짓대는 여기 나오듯이 소작농이 지주에게,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 자기가 직접 농사 짓지 않고 이 소작농에게 땅을 1년간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1년간 농사 지은 것을 내서 지주의 땅에서 농사한 후에 바치는 일종의 토지 이용료라고 보면 될 거예요. 짓대라는 게. 이 짓대라는 게 토지 이용료인데 이게 납부 방식이 바뀌었다고요. 조선 후기가 되면. 왜 그렇냐? 어떻게 바뀌었냐 보면은 다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었는데 어렵죠. 그리고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정률지대라고 나와 있고 정률지대가 정액지대라고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자, 만약에 선생님이 이 정도의 일마지기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은 정률지대는 이 소작료, 짓대, 토지 이용료, 소작인이 바치는 토지 이용료가 만약에 여기가 100가마가 나오는 땅이라고 봅시다. 100가마가 나오는 땅. 근데 이거를 소작료를 정해놨다고. 어떤 걸? 비율을. 얼마로? 2분의 1로 정해놨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100가마를 만들었으면 몇 가마를 지주에게 줘야 돼요? 50가마를 지주에게 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진짜 많이 노력해가지고 140가마를 만들었다고 봅시다. 140가마를 만들었지만 소작료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로? 2분의 1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주에게 얼마 줘야 돼요? 70가마를 주고 내가 70가마를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지주에게 주는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열심히 노력해봤자 더 지주만 배불리 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 소작인들의 요구로 지주들은 도조법, 즉 정액지대로 짓대로 바꾸게 됩니다. 정액지대는 뭐냐면은 정해놨다고요. 뭐를? 액수를 정해놨다고 봅시다. 만약에 짓대를 지주가 나는 흉년이 들든 풍년이 들든 50가마를 받도록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아까 그 땅에서 80가마를 소작인들이 만들어냈을 때도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50가마를 주고 농민이 30가마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농민이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이때도 140가마를 만들었어. 그래도 지주에게 짓대, 즉 소작료를 얼마 줘야 되죠? 50가마 주면 돼.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는 90가마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쵸? 엄청나게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많은 수확물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산 욕구를 엄청나게 자극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주들도 도조법을 선호했던 거고, 안정적으로 자신들은 짓대만 확보하면 되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짓대 납부 방식의 변화로 정률짓대인 다조법에서 정액짓대인 도조법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농민들도 이렇게 여기 밑에 나오듯이 농민들,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도 그전에는 신분적인 종속관계, 신분이 예속되어 있어서 지주의 허드렛 일도 해주고 그리고 그런 거 하지 않고 지주에게 밑보이게 되면은 소작인 신분도 박탈당하고,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도조법 정액지대가 되면서 이제는 딱 일정의 정해진 소작료만 내면 되는 계약관계로까지 지주와 소작인이 관계가 변화하게 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던 게 이 도조법과 정액지대다. 도조법, 정액지대 같은 말이에요. 다조법, 정률지대 같은 말이고. 알겠죠? 짓대 납부 방식이 정액지대로 바뀐 거예요. 도조법으로. 앞에 이양법이 보고되었고 짓대 납부 방식도 도조법, 정액지대로 바뀌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자, 그리고 농업도 상품을 만드는 상업적 농업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쌀, 보리 이런 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으면 죽어. 그죠?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인삼, 이거 담뱃잎이에요. 담배, 면화, 고추 이런 거 안 먹으면 죽어요? 아니죠.
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요즘은 기호식품이라고 하죠.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거 안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즐기는 이런 것들이 바로 돈이 되는 상품 작물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이 이제는 쌀, 보리 이런 것도 짓지만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농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인삼, 이런 담배, 이런 면화, 목화 이런 것들을 키우게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품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서 인삼, 담배, 면화 등의 이런 상품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서 농민들은 농가 소득이 증대되게 되고 분농이라고 하는 농민이 분화가 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을 빼먹었는데 아까 이앙법의 등장, 그리고 도조법의 보급화, 그리고 상품작물 재배를 통해서 모두 농민 분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이항법의 보급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민이 노동력이 이제는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똑같은 땅을 농사 짓더라도 이항법을 실시하면 이제는 그전에는 4명이 농사를 지었다면 이제 1명만 농사 지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상품작물 재배를 통해서 돈을 버는 농민이 등장하고 도조법을 통해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여기에서도 돈을 버는 농민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농민들이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있는 분홍과 그리고 토지에서 이탈된 이 분홍 때문에 분홍에 돈을 많이 번 농민들이 독점을 하게 되니까 토지에서 쫓겨낸 이렇게 빈농으로 농민이 분화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농가 소득이 증대하게 되면서 분홍이 등장을 하게 되고 여기서 토지에서 이탈된 빈농이 생기기도 하죠. 자, 이렇게 농업 경영의 변화로 인해서 중요한 특징인 농민 분화가 일어나게 된다. 농업 경영의 변화는 이항법, 도조법, 상품작물의 재배가 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농업 경영의 변화로 농민이 분화하게 된다. 정도 이거 중요해요. 분홍과 빈농으로 분화가 된다. 분홍은 계속해서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고 이 토지에서 탈락된, 이탈된 빈농은 어디로 가게 되는데 그건 어디로 가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가 아니라 지금 바로 볼 거예요. 자, 토지에서 이탈된 농민, 빈농들 뭐 때문에? 이항법의 등장, 그리고 도조법, 그리고 상품작물의 재배 이런 것들로 분홍들이 발생하고 분홍들에 의해서 토지에서 이탈된, 토지에서 쫓겨난 농민들은 임노동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임노동자 뭐냐면 월급 받는 품팔이 하는, 필요할 때 가가지고 일 좀 해주고 농사 자기 땅에서 농사 짓지 못하고 소작도 짓지 못하고 노동력이 필요한 데 가가지고 일해주고 하루 일당 받아오는 그런 임노동자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 사람들은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도시의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렇게 도시에는 도시를 그냥 쉽게 한양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된 도시에는 사람들에게 모이게 되면 그들이 필요하는 물자가 많아지게 될 거고 상품의 물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그 상품들을 만드는 수공업, 그 상품의 재료가 되는 광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수공업과 광업이 발달을 하게 되죠. 자, 수공업 이 그림은 대장간에서 철제 농기구를 만들거나 이렇게 낫을 만들거나 하는 이런 것들도 다 수공업이죠. 자, 이전에 조선 전기에는 수공업 발달도 나라에서는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국가에서 수공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국가의 대장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대장장이들을 한 번씩 1년에 2, 3개월씩 나라의 국가적인 대장간에 오게 해서 국가를 위해서 노동력을 바치는 역노동을 여기서 하도록 했죠. 국가의 공장, 수공업 공장에서. 이렇게 국가의 공장, 수공업 공장에서 운영하는 관영 수공업이 이루어졌던 시대에서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아까 농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는 상황에서 그 수요가 수공업의 수요도 많아지게 되면서 민영 수공업, 이제는 개인이 운영하는 수공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영 수공업이 쇠퇴하고 그래서 나라에서도
여기서 일하지 말고 너희들 공장에서 일해서 번 돈 그냥 나라로 바쳐라. 그 대신 나라의 공장에서 일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관영수공업을 없애고 민영수공업만 발달하게 됩니다. 자, 민영수공업의 발달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이 밑에 나오는 선대제나 공장제 수공업인데 이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수공업자들, 대장장이들 이 사람들 돈이 없죠. 이 사람들이 만드는 기술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었던 상인들로부터 이들을 대장간에서 만들 그런 원재료, 원재료나 필요한 자금, 밑에 이런 노동자들 월급 줘야 되니까 자금도 필요하고, 그리고 만들 공간 이런 거 다 지원받아 가지고 만들어만 준, 미리 대금을 다 상인들이 납부한, 그래서 대장장이는 그걸 만들고 이걸 다 누구한테 공급해요? 상인한테 다 공급하는 그런 것을 선대제라고 했어요. 이게 조선 후기에 발달을 하게 되죠. 선대제. 상인은 미리 선자, 미리 대금, 자금이나 원재료, 공간 이런 거 싹 다 지원해주고 수공업자는 그걸 만들기만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술비만 받고 상인에게 싹 다 독점 공급하는 그런 걸 선대제라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금을 가진 수공업자가 등장하게 되면서 자신이 밑에서 일할 노동자 그런 거 부리고, 그리고 공간 마련하고 원재료 사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공장식의 수공업까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선대제, 공장제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는 조선 후기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죠. 이 발달하게 된 데는 아까 농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임노동자가 발생하고 그들이 도시로 이주하게 되고, 그 도시로 집중된 인구가 필요한 물자를 만들 수공업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아까 그 수공업 물품을 만들 철, 은, 금, 구리, 주석 이런 거 광산에서 캐야겠죠. 그게 바로 광업입니다. 그런데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똑같이 국가에서는 민간에서 이렇게 광산을 운영하도록 하지 않았고 국가에서 운영했던 관영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에서 광산을 소유를 하고 여기서 광산에서 일할 사람들을 요역 노동을 통해서 광산에서 채굴을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영광업이 발달을 하게 되고 이 민영광업의 운영 주체들이 중요하죠. 덕대, 물주, 임노동조가 중요합니다. 자, 덕대가 누구냐? 덕대 같은 사람들은 이 광산을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 CEO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덕대가 광산 채굴을 하면서 광산에서 나오는 철 이런 거 재련하고 팔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다 덕대예요. 근데 이 덕대가 돈이 없죠. 덕대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덕대에게 광산을 경영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동하는 사람을 물주라고 했었어요. 물주. 이 덕대가 물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이 광산을 경영을 하는데, 그때 이 광산에서 직접 채굴할 임노동자, 아까 토지에서 이탈된 이 임노동자들을, 빈농 출신들을 광산에 데리고 와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하면은 덕대가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가 물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그 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임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광업이 발달되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에 먼저 조선 전기의 사회 신분 배웠었고, 그리고 농업 경영의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리고 수공업, 광업의 발달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자, 오늘 좀 내용이 많았죠? 자, 이제 모두 내용이 이제 조선시대 끝나가니까 모두들 고생 많았어요. 이제 시험 범위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계약하고 계약이래. 오프라인 계약하면 그때 보도록 합시다. 자,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